네, 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엄홍석 교수님과 함께하는 과학과 전쟁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 번째 시간 주제가 뭘까요? 세 번째 주제는 컴퓨터 혁명입니다. 네, 컴퓨터 혁명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비교적 오늘날 현대 문명으로 접어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걸 살펴보려면 현대 문명, 1,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좀 살펴볼까요? 양차 대전을 일으켰던 어떤 주축국가, 그 국가의 과학, 그리고 군국주의 여기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과학적인 어떤 산물이 나왔겠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짚어볼 나라가 독일과 일본을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는데요. 예. 독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독일은 그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독일을 공격했을 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독일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피해를 보게 됐죠. 네. 그때 이제 비렐름 3세라고 독일의 5대 그 국왕이었는데 네. 이분은 이제 잘하면서 그 독일이 나폴레옹군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독일군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겠구나. 예,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그 지적 세 가지가 중요한데 네. 그 첫 번째 프로이센 전쟁 대학은 무엇이냐면 그 과학기술을 전쟁에 적용해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전문가인 군인을 키우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를린 대학교인데 네.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학제적인 연합이라고 그러죠. 대학교와 전문 기술학교를 하나의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함께하는 이런 조치를 했거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카이저 빌헬름 게젤사프트는 어떤 정부기관과 연구소 네. 이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만큼 이제 빌헬름 3세의 그 노력에 의해서 독일이 이 현대로 넘어서 굉장히 강대국이 됐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독일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일본도 한번 짚어볼까요? 일본도 뭐 지금은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예, 뭐 일본은 또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데 메이지 천황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계기는 1854년에 있었던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한 그 거대한 군함의 방문이었죠. 일본을. 예, 네. 말은 방문이었지만 사실은 거의 뭐 침략과 다름없는 이런 그 조치였는데 그때 이 메이지 천황이 거대한 미국의 군함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없으면 도저히 인전 부흥이 안 되겠구나. 예, 이래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메이지 천황도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네.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학부라 사절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선진국가의 사절단을 다 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강대국이 된 원인이 뭔가 이것을 알게 한 건데 그 결과로 알게 된 것이 결국은 과학기술이다. 예,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 그 유학생인데 수천 명의 유학생을 그 선진국가에 다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면서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그 분야에 약 70에서 80%그 인원을 다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 그 출판 작업인데 네. 그 사절단과 유학생이 보내온 책, 획득한 지식을 전부 다 바탕으로. 예, 문서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일본이 불과 40년 만에 세계 강대국으로 일어선 조치를 그 성과를 거둔 이런 메이지 천황과 메이지 혁명이 있겠죠. 근데 뭔가 어떤 특정 나라가 강대국으로 지향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과학적인 산물들을 개발해서 그쪽을 뭔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그렇겠죠. 예. 근데 그 과정, 그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과학적 발명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두 나라가 1차,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주축국이었는데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군사과학적인 산물이 기관총, 다이너마이트, 예, 이것이 큰 기여를 했고 또 그러한 무기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준 제강법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총, 다이너마이트, 제강법을 각각 좀 조금씩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기관총 상당히 무서운 무기죠. 예, 예전에 단순하게 이제 화약을 쏴서 그 상대방을 사격을 할 때는 한 발씩 사격이 가능했는데 이 기관총이 나오면서 분당 600발을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인류가 살상당했던 무기가 기관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기관총을 개발한 분이 미국의 하이런 맥심이라고 예, 이 맥심 기관총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과 일본이 군국주의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다이너마이트인데 다이너마이트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이제 노벨이시죠. 예, 그분은 뭐 이 발명을 인해서 이제 뭐 거대한 부도 축적을 했고 또 노벨상도 제정을 했지만 이 다이너마이트가 화약을 어떤 형상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죠. 그렇게 형상화를 하다 보니까 이 화약을 자유자재로 크게 작게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고체로 만들다 보니까 보관도 굉장히 쉬웠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량의 화약을 모아서 폭발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발력도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로 여러 가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익도 있었지만 전쟁에서 굉장히 큰 어떤 기여를 한 이런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제강법인데 제강법을 개발하신 분은 이제 영국의 헨리 베세머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간의 수공업에 의해서 이 철을 가공하다 보니까 좀 양이 적었고 또 아무래도 이 정확하게 만들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또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합성물을 넣어서 합성 금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베세머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그 절로 철을 넣어서 녹이는 그 장치를 절로라고 하는데 그 절로를 돌리고 회전시키고 이런 방법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절로를 크게 만들면 다량의 철도 가공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혼합물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그러겠네요. 그런 계기를 제공한 것이죠. 예. 교수님께서 시대별로 첫 시간에도 그랬고 계속 시대별로 그 시대의 전쟁과 그 시대의 전쟁 역사 속에서 있었던 과학적인 발명품들을 짚어주셔서 네.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뭔가 재밌는데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나왔던 과학적 발명품들도 또 있을까요? 이제 주로 현대 문명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비행기, 예, 그다음 컴퓨터, 그다음 지금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핵무기, 그다음 우주 시대를 열었던 로켓,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과학적 산물이 되겠죠. 네, 우리에게 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비행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비행기는 이제 처음부터 비행기가 바로 뜰 수는 없었겠죠. 인간은 그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이 됐는데 이것을 저 보넬리 이탈리아 수학자 보넬리가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간의 흉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행기보다는 이제 열기구나 또는 비행선에 의한 이런 그 공기압에 의한 비행기 형태가 등장하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 베르누이가 있습니다. 예,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가 과학에 접목이 됐죠. 예, 그렇게 해서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비행기를 만들어서 예, 초보적이지만 띄우는 이런 업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컴퓨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도 비행기와 못지않을 정도로 그렇죠. 영향이 컸다고요. 컴퓨터는 뭐 그 발전 접근법을 여러 면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전쟁 중에 독일군이 그 자기들이 작전하는 것을 암호화하기 위한 예, 그 암호문을 발생시키기 위한 애니그마라고 네. 이것을 개발해서 암호 숫자를 발생시킨 것이 시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국인 영국은 반대로 그 암호문을 또 해독해야 되는 이런 맞네요. 또 작업이 필요했겠죠. 예, 그래서 영국의 앨런 튜링이라는 그 수학자가 개발한 봄베이라는 봄베이. 컴퓨터가 등장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가 시작됐고 미국에서는 좀 더 발전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암호보다는 계산에 의한 예, 계산 능력이 빠르고 정확한 이런 데 치중을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애니악이라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공포에 대한 계산, 대공포라는 것이 이제 하늘에 날아오는 비행기나 뭐 미사일 이런 것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면 얼마나 정확한 계산이 필요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컴퓨터 애니악을 개발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제 마크 원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 바다에서 배에서 쏘는 함포가 적을 맞출 수 있는 그 계산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마크 원을 개발했는데 마크 원은 또 유명한 것이 이제 천공 테이프 입출력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그 계기는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주로 진공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피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고장도 잦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예, 그다음 트랜지스터를 모은 집적 회로가 등장하면서 컴퓨터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도 추가적인 이제 첨단 과학 운영 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